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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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관리 소홀한 아파트 벤치, 연락 안 되는 클라이언트, 비뚤어져 있던 이중 주차 차량, 학습지 교사는 퇴직금 수령이 어렵나요? 이렇게 4가지 사연 오늘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는 무료 상담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번호 02557-8295번으로 전화주세요.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의 속 시원한 무료 상담을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법률 상담,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시죠. 네,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은요, 도로 위의 교통사고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과실 비율 몇 대 몇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A 자동차와 B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의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 차량이고요. 그리고 진로를 변경해서 본선에 합류하는 B 차량이 저렇게 서로 충돌한 사고인데요. 이 경우에 A 자동차의 과실이 40, B 자동차의 과실이 60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요, 합류 차량과 본선 차량이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해서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선에 진입하는 합류 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 차량보다는 더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의무가 좀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A 차량에게는 40%, B 차량에게는 60% 과실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A 자동차의 과실이 40, 그리고 B 자동차의 과실이 60으로 이제 책정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B 차량이 도로에서 주정차 중에 좌측 문을 여는 바람에 이 동일 방향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A 차량의 우측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반대로 바꿔서 보면 이제 우측 문을 여는 경우에는 이제 A 차량의 좌측을 충돌하는 경우가 될 텐데요. 이 경우에 A 자동차의 과실이 20이고요. B 자동차의 과실이 80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제 문이 열린 차량은 문을 열기 전에 후행 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린 차량의 B 차량이 더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볼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후행 차량의 경우에도 도로 가장자리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을 열리거나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는 이유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A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갑자기 이렇게 문을 여는 바람에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 일단은 문을 여는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주행하던 차도 사실 이제 주변을 살피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80대 20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실 비율 몇 대 몇 다음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먼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 표시가 된 1차로에서 직진하는 A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직진 및 좌회전 노면 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B 차량이 이렇게 서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경우에는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 표시가 된 1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는 A 차량과 그리고 직진 및 좌회전 노면 표시가 된 2차로에서 선행 좌회전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A 차량의 과실이 100으로 책정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네, 이 사안은 첫 번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요, A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직진 금지 신호를 위반한 것은 좀 명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좌회전 노면 표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사실상 직진을 했다는 점에서 A 차량의 일반 과실이 있고 B 차량의 경우는 어떤 과실도 없다라고 인정을 해서 A 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 사안은요, A 차량이 전방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 표시 차로에서 직진해서 중대한 안전 운전에 불이행의 과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B 차량이 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 주시 의무를 태반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이제 A 차량에게 또 다시 10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야 되는데 그냥 직진을 하다가 충돌을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이제 과실 비율 100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노면 표시라든지 아니면 그 신호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사실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A 차량의 과실 100%로 책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신호기 등에 의해서 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입니다. 직진 녹색 신호에 후행하던 A 차량이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 추월해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 및 우회전 노면 표시가 된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B 차량과 저렇게 충돌한 사고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A 차량의 과실이 100이다라고 볼 수가 있나 보네요. 네, 이번 사안에서는 A 차량 여러 가지 과실이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일단 위반을 하였고요.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 우회전을 갑자기 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 앞질기 금지의 시기랑 장소를 위반한 점을 또 고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B 차량에는 어떤 과실도 없기 때문에 A 차량의 과실 100%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내가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 사실은 직진 노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의 과실이 합쳐져서 A 자동차의 과실 100으로 책정이 된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과실 비율 몇 대 몇 함께 하셨고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제가요, 9월 6일 날에, 네, 가는 건, 다친 데는 9월 5일입니다. 네, 산책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 앞에 지나가는데 아파트에 물 한 잔 마시고 갈라고, 네, 아파트에 벤치에 있거든요. 네, 네. 앉아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그 앞에 가갖고 그 물 웅덩이가 좀 있었는데 네. 그게 아주 물이 얕았어요. 얕았는데 난 그거 물인 줄도 모르고 밤에 가가지고 그게 그때가 밤 12시 좀 넘었을 것 같아요. 밤 12시나. 네. 그래갖고 발을 딛는 순간에 제가 나자빠져 버렸어요. 물에 네. 비가 와가지고 9월 5일쯤인데 다친
날짜는. 네네. 그 비가 그 며칠 그 전날에 비가 좀 맞는 게 좀 거기 물이 좀 고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부상을 그게 이끼가 낀 줄 당하셨을까요? 모르고, 예? 부상을 당하셨을까요? 예, 이끼가 낀 줄 모르고 발을 음, 딛는 순간에 네. 순간적으로 뒤로 나자빠졌는데 그 음, 팔목이 부러졌어요.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으셨고, 예, 이웃 아파트에서 이렇게 예, 물 웅덩이가 얕게 이제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끼가 끼다 보니까 미끄러지시면서 이렇게 예, 부상을 입게 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제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네,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고요. 예, 네, 그러면 그 당시가 밤 늦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예. 당시에 가로등이 그 근처에는 없었나 봐요. 가로등이 그때 12시가 저녁 12시가 넘어는 그 아파트 그 바로 입구인데 경비실 바로 뒤쪽에 바로 그 저 농구대가 있었거든요. 농구고 네네, 네. 어린이 놀이터예요 거기가. 음, 경비실 바로 그 뒤가 그래가지고 그 입구 쪽이라 가지고 그래가 물 한 잔 마시려고 그 가다가 벤치 그 어제 앉으려고 한 발 딛는 순간에 막 미끄러졌거든요. 그래 보니까 거기 이끼가 네. 끼가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앉으실 때는 그걸 못 보셨나 봐요. 앉기 전에는 몰랐죠. 그 몇 발 쪽 사이니까. 그 가가 앉으려고 몇 발 디디는 한 발 딱 디디는 순간에 그 갑자기 뒤로 넘어져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저 밤에 그 병원에 그 12시 넘어가 갔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통증은 심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 도착해갖고 종합병원 응급실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 가갖고 치료를 했는데 그래가 사진 찍고 그날 토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검사하는데 뭐 병원비가 또 코로나 검사하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갖고 그 뒷날이 월요일날 이제 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갖고 사진을 찍고 하니까 발목이 그 뼈가 네 동각이 나버렸어요. 뼈가 네 조각이 나가지고 네. 그래가 치료를 그래 하다 이때 있었는데 어제 우연히 우리 법률 이거 방송을 보니까 예 이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제 밤에 이걸 보다가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9월에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하셨는데 당시에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나 얘기를 하시진 않으셨어요? 예 그때는 보상이 있다는 거 몰랐죠. 아, 그러셨던 거고. 그러면 지금 치료비가 얼마나 나온 상황이세요? 지금 그때 치료비 내는 게 거의 300만 원이요. 아, 많이 나오셨네요. 예, 300만 원이고 계속 물리치료하면 돈 더 나오는데 물리치료는 제가 며칠 받다가 좀 말았고요. 네네. 혹시 그것도 뭐, 돈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계속 혹시, 받으면. 예, 거기 손목이 좀 부러지신 것 같으신데, 과거에 예. 뭐 손목이 아프셨다거나, 뭐, 부러진 적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요. 없으셨어요? 저 난생 처음이에요. 아, 전혀 없으셨는데. 아직까지 다친 적은 없었고 냉정 처음으로 그러면 순간적으로 넘어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나는 네네. 이거 보상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보상이 딱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어느 정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의무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뭐 관리사무소 쪽에다 배상을 청구해 볼 수가 있는데 뭐 네.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본인, 상담자분이 주의를 좀 하셨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못 보고 내가 넘어졌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과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어두워가지고요. 가로등이 네네.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가로등도 없고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좀 주의해서 원래 해야 되는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좀 더 주의해서 좀
다니실 필요가 있으신데 그 부분은 좀 과실이 상담자분한테 조금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그래서 100%는 인정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네.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배상을 해주거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번 가셔서 그 네. 이야기를 해보시는데 이제 문제가 이게 9월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영상이 있어야 상대방들도 그리고 상담자분도 여기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입증을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관리사무소에서 이 영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CCTV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못 봐,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날짜를 확인하셔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네. 몇 월, 몇 시, 며칠, 몇 시 정도에 그런 사고가 났다라는 거 말씀을 하시고 일단 영상이 있는지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가지고 여기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여기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해보시면 거기서 네. 적절한 대응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거든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아주 높거나 그렇진 않아서 그리고 이게 100%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가지고 뭐 소송을 하신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신데 그래도 네. 한번 가서 말씀해 보시고 영상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거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네. 그래서 아파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병원에 가서는 그 아파트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다쳤다고 내용을 네네. 병원에서 왜 다치냐고 묻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병원에서 말한 거는 소용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건 현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아, 뭔가 예. 배상을 해주려고 해도 배상을 할 때는 어쨌든 그 배상해주는 쪽에서 납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입증은 상담자분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빨리 가보셔가지고 영상이 예.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한 2달 좀 넘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예. 이제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쪽에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사고가 있었다 영상이 거기 있더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 치료비가 나왔으니까 치료비 영수증 같은 거를 보여주시고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 예. 관리 소홀히 됐을 것 같으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어느 정도 그럼 만약에 궁금증이 확인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더 있으실까요? 예, 거기서 뭐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사실 뭐 만약에 못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소송으로 사실 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이제 소송이 사실 쉬운 건 아니라서 다만 이제 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니시면 뭐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 소액이라도 소송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소송까지 안 하셔도 거기가 예.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 관리 소홀만 인정이 되면 배상을 해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네네 예. 그거 한번 이야기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시거나 그런 걸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부상을 입으셨는데 이게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지만 그 물 웅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아파트가 잘 관리를 했으면 내가 안 넘어졌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내가 일부라도 내 치료비의 일부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상담자분처럼 요즘에는 이제 어떤 공간에서 특정인의 과실이 아닌 공간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공간을 관리하는 분들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뭐 운영하는 뭐 사업장이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만 도로가 있다거나 마당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 발생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쪽에서는 관리 의무를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직접적인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상담자 분처럼 어떤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영상이 남아 있으면 이게 가장 좀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고 관리사무소와도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셔서 이제 영상 확보 확인하시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과실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이고요. 함께 만나보시죠. 작은 영상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에이전시로부터 영상 2편을 의뢰받았습니다. 그중 한 건을 지난달에 납품하고 나머지 한 건은 작업 중인데요. 영상 납품 이후 클라이언트와 연락이 어렵습니다. 계약금은 받았지만 중간 정산하기로 한 외주 비용을 지난주에 받기로 했는데 아직 주지 않고 있는데요. 두 번째 영상은 외주 비용을 받고 납품을 해야 되겠죠? 만약 저에게 사기를 친 거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고 외국이랑 이렇게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때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분처럼 연락이 닿다가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주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가보기라도 할 텐데 해외다 보니까 그것도 마땅치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국내 기업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기업이 중간에 이제 끼게 되면은 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큰 차질이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분쟁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연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뭔가 내가 사기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만약에 외국인이 이런 사기 행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외국인에게 우리 법을 적용해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외국인이 범행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범행지가 우리나라이거나 피해자가 우리나라의 사람이거나 혹은 대한민국 영역 외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인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 집행을 면제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속지주의는요, 국의 영토 주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이 가해자가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 상관없이 해당 지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범위 내에서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국적이 어딘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이고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죄를 행한 내국인은 대한민국의 재판을 받게 되는 형법상의 원칙으로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인주의 같은 경우는요, 자국민의 범죄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국의 형법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가서 미국이나 중국 등에 가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좀 답답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내가 뭔가 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이렇게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일까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 사안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상대방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분이 정말 고의로 기망을 해서 처음부터 납품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런 계약을 체결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민사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식이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건 이제 민사적으로 좀 풀어가는 게 적절한 그런 사안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기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보통 사기죄를 적용할 때 우리가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기망행위라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기망이라는 것은요, 이제 타인을 속인다는 의미의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기망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상대방 쪽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영상만 뭐 편취할 목적으로 이제 이런 사기 속임수를 썼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망은 어쨌든 계약 체결 당시에 상대방을 속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체결 당시에는 뭐 계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나중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대가를 지급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단정지어서 사기죄 기망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조금 어려운 사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이미 작업해서 넘긴 작업물이 있는데 지금 2차 작업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미 넘긴 작업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상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계약금을 뭐 수령은 하셨다고 하는데 이 계약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1차 영상의 대가에도 못 미치는 계약금이라고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대금을 좀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현명할까요? 네, 뭐 상담자분이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상대방이 그 지급하시기로 한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안 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을 멈추시고 계약 해지를 통지한 다음에 이제 상담자분 회사에서 입은 피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시면 계약을 하신 내용대로 두 번째 영상까지 모두 뭐 납품은 하시고 전체에 대한 어떤 대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해외 클라이언트랑도 많이 일할 기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외 클라이언트 분들과 이제 거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은 이 계약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어느 나라 법률에 의해서 해결을 할 것인지 그 준거 법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할의 문제인데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계약서에 기재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내가 사기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민사적으로 사실 풀어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는 무료 상담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전화번호 02557-8295번으로 전화주세요.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의 속 시원한 무료 상담을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법률 상담,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시죠.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중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퇴근하고 이중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차를 조금 밀고 이중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밀었는데 그 차가 약간 차선으로 주차를 해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밀었더니 원래 그 제대로 주차돼 있던 차를 그 차가 제가 밀어서 이렇게 박았어요. 네, 크게 박은 건 아니고 약하게 박았는데 그 원래 주차돼 있던 차는 괜찮은데 그 사선으로 이중을 주차를 해놨던 차는 라이트가 좀 깨지고 그리고 살짝 긁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차 주인들을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중 주차 해놨던 차 주인이
저한테 자기가 수리 그거 센터 갔다 와서 연락을 드리겠다 이러더니 문자로 한 38만 원 정도라고 ASBS 거기 카센터에서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먼저 수리를 하시고 영수증을 보내주면 제가 돈을 보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돈을 자기가 요즘에 뭐 부모님도 병원도 계속 모셔가야 되고 그리고 회사도 바빠서 수리를 할 시간이 없다. 차를 며칠 맡겨놓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돈을 이런 상황에서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 그 사람도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중주차를 제대로 안 해놔 그 일직선으로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신도 좀 잘못이 있지 않냐 했더니 서로 싸우기만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험도 안 된다고 제가 보험회사에 문의했는데 이제 차로 제가 사고를 낸 게 아니어서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잘못을 좀 누가 얼마나 뭘 잘못했는지 따져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일단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제 차가 워낙 이렇게, 핸들이 똑바로 돼 있으면 이제 앞으로 가는데,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좀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옆으로 밀리면서 이제 차량 간의 접촉이 발생한 그런 사안으로 좀 보입니다. 네, 제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자리에 계신데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요 이중 주차된 차를 미는 과정에서 약간 상대방 차량에 좀 파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막 심하게 돼 있었던 건 아니고 아주 약간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밀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확인하신 게 그 차를 밀어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파손이 됐고 차가 긁힌 거지 뭐 기존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없는지는 좀 확인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왜냐면 그전에는 그 차를 세세히 본 게 아니어서 앞에 부분이나 이런 네네.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보진 않았고 상대방 분이 이제 뭐 수리하는데 센터에 다녀오시더니 여기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용이 38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신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저랑 같이 확인을 한 거는 라이트 하나가 조금 깨졌고 그래서 조금 긁힌 자국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뭐 다소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쨌든 차를 미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 만약에 미는 행위 자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차라리 정당하게 딱 그냥 수리 비용이 얼마가 나왔다는 걸 보여주시면 더 뭐 정확하게 그 금액을 확인하고 드리니까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이 이제 금액만 얘기를 하고 실제 수리는 하지 않고 그냥 금액만 달라고 하시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연락을 주신 것 같으신데 이게 일단은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뭐 CCTV나 블랙박스나 뭐 이런 것은 전부 확인을 하셔서 파손 부위가 원래 그 부위가 맞는 건지 기존에 그 파손됐던 부위나 관련해서 어떤 스크래치가 있었다거나 다른 게 없었던 건지 좀 확인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맞고 전혀 이런 스크래치도 없었고 뭐 깨진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 발생한 게 맞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손해의 범위는 정해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상을 얼마를 해주셔야 하는지가 좀 가만히 돼야 되는데 사실 그분이 뭐 38만 원이다 얼마를 얘기를 하시면 합의를 하시고 뭐 금액을 주시고 끝내시는 거는 이제 간편한 방법이고 좀 시간과 스트레스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부르는 금액을 모두 그대로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게 워낙에 소액이기 때문에 38만 원을 받기 위해서 뭐 소송을 진행한다거나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시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이 소송 가액이 되기엔 좀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용을 어쨌든 영수증을 보여줘야 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결국 상대방 분이 본인이 수리한 내역서를 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수리비라는 게 업체마다 좀 다르고 센터마다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38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영수증을 막상 받아봤는데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는 오히려 그냥 요 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급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혹시 뭐 주변에 카센터에서 물어봤을 때 산정되는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거나 혹은 네. 이게 뭐 훨씬 비싸거나 그러면 영수증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영수증을 주셔야 지급을 하겠다고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주변에 카센터 같은 데 알아봤는데 뭐 이 정도가 적정 금액이라거나 혹은 더 많이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 합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 살이 제대로 안 세어봤던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되고 있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제대로 세워놨었으면은 절대 이 차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뭐 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사선으로 된 거를 보시고 그 상황에서 먼저 이걸 미시는 행위를 하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시 비율이 대부분이 상담자분한테 조금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알겠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중주차라는 게 원래 이제 밀라고 이중주차를 그 계약의 중간에 넣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주차를 하려고 그 차를 밀었더라도 저는 또 사고가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분이 애초에 차를 기본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 네네. 이중주차를 아예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저 때문에 뭔가 피곤해졌다 상황이 이런 거는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 부분도 뭐 약간의 말씀은 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선으로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미는 경우에는 앞에 차가 부딪힐 거라는 게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제 밀기 전에 뭐 전화를 해서 차를 다시 바르게 해달라던가 혹은 빼달라고 했다거나 그래야 되는 좀 주의 의무가 부과가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담자분의 과실이 없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 상대방 분이 처음부터 이중주차를 할 때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과 다르게 조금 해서 뭐 손해가 좀 가중이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실의 비율이 많이 돼도 1, 20%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소송까지 가시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 그 얘기하시고 뭐 그쪽에 38만 원 요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뭐 1, 20% 정도 감안해서 한 30만 원 전후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제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네네. 뭐 돈이 네. 아까운 게 아니라 본인 잘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 상당해서 네네 그래서 네네네. 이제 뭐 돈은 뭐 제가 잘못한 걸 저도 아니까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약간 자기 그쵸, 네. 잘못을 전혀 그러면 네. 그리고 이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네네. 이거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제가 차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제가 제 차로 사고를 낸 게 아니어서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 상담자분 차가 아니라는 게 다른 분, 그 앞에 네. 있던 차량이 다른 차량이라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행 중에 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차는 잠깐 이렇게 정차해놓고 밖으로 나와서 그 차를 몸으로 밀었던 거니까.
근데 뭐 이게 보험에서 보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약정을 하셨는지에 따라 뭐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통은 운전 중에,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게 보험사들이 보통 계약할 때 그렇게 진행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하시면 보험사한테 그 받았던 약관 같은 거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정차 상황에서 운행 중이 아닌데도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보험 처리가 되는지 여부도,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약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액수가 이제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사자와 좀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아파트 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그리고 수리 비용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앞서서 우리 상담자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도 사실은 일부 과실 책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나보고 잘 나의 책임이라고 다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상담자분께서 다소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금액은 그렇게 고액은 아니고 소액 중에서 좀 소액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굳이 감정이 악화가 돼서 서로 소송을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대화를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화하실 때는 내가 유리하다 생각하는 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점 이제 모두 말씀을 하셔가지고, 특히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뭐 법적으로 몇 프로다라고 명확하게 뭐 판결을 받기 전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과실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꼭 이제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 뭐 인지송달료 등 이제 납부해야 되는 금액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응을 하시려고 하면 직접 대응을 하신다고 해도 서면도 제출을 하셔야 되고 출석도 하셔야 되고 뭐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하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분쟁 상황에서 굉장히 소액인 경우에는 쌍방이 조금 양보를 하셔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 이웃분과 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학습지 교사로 일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피해보상 지원 때 지원을 받았거든요. 당시 특수고용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 일을 그만두는 이유도 학생이 너무 없어서 반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건데요. 업체 측에서는 퇴직금을 줄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선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요. 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서는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제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그 여부는 상관이 없고요. 일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근속 연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내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셨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됐었다. 코로나 피해 보상 때도 지원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게 맞을까요? 네, 이제 보통은 근로자가 아니면 대부분은 사업자라고 광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세금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피해 보상 때도 내가 일부 이제 금액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특수고용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특수고용 형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이제 특수고용자라는 건 이제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사업주랑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는 것은 이제 근로자와 동일하긴 한데 정해진 딱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좀 근로자 차이점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뭐 학습지 교사 같은 상담자분 같은 경우, 그리고 보험 모집인, 그리고 화물 차주나 뭐 대리운전 기사, 유통 택배 기사 등을 보통은 이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일단은 학습지 교사분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이렇게 일정 금액을 딱딱딱 매달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내가 이뤄내는 그 성과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유동적으로 그 급여를 받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분류를 나누자면 이 특수 고용자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수 고용자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 상담자분도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피해 보상 지원 때 일부 금액을 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상담자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은 본의 아니게 일을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억울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반강제로 일을 그만둔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이렇게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그만두는 것이라서 뭔가 그래도 퇴직금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강제로 이제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실업급여가 좀 생각이 나는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네,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퇴직금이랑 조금 다른데요.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해당하는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걸로 보여서 퇴직금 대상은 아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은 고용노동부에서 의하면 기준기간 24개월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노무 제공자로서 최소 종사기간이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기 전에 24개월 중에 3개월 이상이 돼야 되는 경우, 그리고 뭐 수급 제한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수고용자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될지언정 그래도 우리 상담자분 같이 학습지 교사로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특수 형태 고용 그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수령을 해볼 수 있겠다, 그 여지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내가 어쨌든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일을 했고 그러면 나는 근로자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근로자성, 뭐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근로자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직업의 종류에 상관이 없이 이제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 근로자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소에는 사용 종속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사업자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것인지, 그리고 뭐 취업 규칙 같은 게 적용이 되는 곳인지,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근로자가 구속이 되는지, 그리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에 대한 어떤 초래 위험이 누구한테 부담을 시키는 계약인지 등에 따라서 이 근로자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통상은 이제 고용노동부나 이제 노동청 쪽에
관할 노동청에 연락을 하면 이제 이런 상황 말씀을 하시면 근로자로 볼 수 있겠다 없겠다 의견을 주시기는 하는데 간혹 이제 노동청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노동청에서도 뭐 법원의 판단을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법원에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관할 노동청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시면 상황을 설명하시고 이제 관할 노동청에 좀 방문하셔가지고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계약 형태 자체가 약간 프리랜서처럼 하셔가지고 학생이 늘어나면 급여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하신 것 같으세요. 이제 다음번에 계약을 하실 때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은 지급받기가 어렵고 실업급여도 사실 뭐 확실한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시다고 할 때는 사업자의 종속관계를 받는 학원 선생님으로서 4대 보험이 모두 가입되는 그런 곳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미리 고려를 해보시면 실업급여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다음 직장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